자, 이제 11번부터 보겠습니다. 토지은행 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토지은행 제도도 간혹 이렇게 독립된 문제로 출제가 되죠. 물론 지문으로도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1번에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비축하죠. 그래서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비축 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투기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거죠. 또 큰 손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수요자로서. 그러니까 멀쩡하던 토지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4번에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개발이익의 사유 환수가 가능하죠. 쌀 때 미리 사둬서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국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은행 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내용에 대하여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지난주에 수업을 했죠. 지난주 마지막에 했던 주제입니다. 일단 여기 이제 요거는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체와 효력으로 나눠서 정리하시라 그랬죠. 12번인가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하에서는 표준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떠올려야 되는 거. 표준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떠올려야 되는 거는 주체가 일단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리고 효력에서는 어떻게 돼요? 효력. 효력에서는 여기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표준에서는 효력에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요거는 오로지 뭐 할 때만 써먹는 거예요? 개별을 산정할 때. 개별 산정 기준이에요. 다만 뭐만 조심하면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산정하는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감정평가업자도 지가를 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뭘 사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가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지 가격을 산정하려고 할 때, 토지에 부과되는 거 말고 토지 자체 가격을 산정하려고 할 때에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그 표준지 공시지가만 항목이 제일 많아요. 나머지 표준주택이나 또 비주건 표준 부동산 이렇게 나올 때는 개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고, 정보 제공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때만 사용하죠. 그때 외에는 사용하는 데가 없죠. 근데 개별이 나올 때 또는 공동, 집합, 얘네들이 나올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세금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얘네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세금 얘기는 표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 나오는 거예요. 세금 얘기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지를 생각하면 더 쉬워요. 세금이라는 거는 표준에다가 매길 수가 없어요. 왜 세금을 표준에 매길 수 없는가 하면, 표준이라는 거는 여러 부동산 중에 다른 부동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을 몇 개 뽑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 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는 표준으로 선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비주건 세금 어떻게 매길 건데, 산정이 다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산정이 다 돼 있는 거는 바로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은 다 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다 계산을 해놔야 그걸 기준으로 뭘 매기는 거예요?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된,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바로 세금 때문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근데 주체라는 게 나올 때는 개별 요거 세 개만 시군구장이고, 나머지 표준, 공동, 집합,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라는 걸 봤을 때는 개별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국장이 하는 거고, 세금 얘기가 나올 때는 표준이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세금이 나올 땐 표준이 나오면 안 돼요. 전부 다 계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으로도 상당수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표준으로 선정하는 거는 공동이나 집합에 대해서는 표준 선정해야 하네요. 이건 표준 선정, 이미 표준화가 돼 있다고 보면 같은 급이에요, 지금 얘네들은. 표준으로 다 선정이 돼 있다고 따로 표준 개별로 나누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1번 지문 보세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이거는 따로 개별을 산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이제 전문가의 의뢰를 해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할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손댈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곧 그냥 개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라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은 토지가격과 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 나왔어요. 자, 이렇게 표준주택가격이 나왔으면은 주체가 뒤에서 나오려면은 누가 나와야 되고요. 주체가 나오려면 뒤에서 국장이 나와야 돼. 시군구장이 나오면 안 된다면 표준주택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뒤에 세금 얘기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세금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걸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문을 빨리 읽을 수 있다고요. 그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뭐 산정할 때 개별 주택가격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됐죠, 이거는.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이거는 1번 지문과 같은 거죠. 1, 4번 지문은 같은 내용. 자, 근데 5번에 표준주택 가격은 나왔어요. 자, 표준주택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이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여기는 개별이 나오거나 뭐가 나와야 돼요? 공동이 나와요. 개별이나 공동. 세금 얘기가 나오려면은 개별이나 공동, 집합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둬야 돼요. 주체라는 관점에서, 효력이라는 관점에서. 효력 얘기할 때 표준이 나오면 세금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됐나요? 이 세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누가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산정이 되어 있는 거? 개별, 공동, 집합. 이게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13번은 주택보조정책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쿠폰으로 임대료를 보조하는 방식은 현물보조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맞나요? 여러분들 혹시 쿠폰하고 현물이 이게 매치가 안 되시면 이게요, 이런 보조를 한다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보조에 그야말로 그 쌀이나 뭐 연탄 이런 현물도 있어요.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때는 뭐라 그랬나? 생활보호대상자죠. 생활보호대상자.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쌀도 이렇게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쌀을 줄 때 이런 행정 업무를 다 동사무소 사잖아요. 그럼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쌀을 쌓아놓고 줬을까요? 동사무소에 쌀 쌓아놓고 안 줘요. 동사무소에는 오세요 해서 뭘 주는 거예요? 표 주는, 쿠폰, 표 주는 거예요, 표. 그럼 그 표 들고 농협 같은 데 가서 표 주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한다라고 할 때, 현물로 보조한다고 할 때 그거를 그야말로 그 현물을 쌓아놓고 보조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쿠폰으로 하는 거죠. 쿠폰으로. 그러니까 쿠폰 주는 거는 뭐라고 보면 돼요? 현물이라고 보면 돼요. 현금은 뭐겠어요? 그냥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거지. 통장, 이거 현금이죠. 그러면 가격 보조는 뭔가 하면은, 가격 보조는 그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자격, 카드, 복지카드 같은 그런 이제 생활보호대상자인 카드를 줘서 그 카드를 제시하면서 물건을 사면은 싸게 할인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안 사면 소용이 없어요. 안 사면은 할인 혜택을 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쿠폰은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쿠폰을 줘버리면.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깡해서 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그래서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는 현금 보조, 그 다음은 현물 보조, 그 다음은
가격 보조에 깎아주는 거. 깎아주는 거는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됐나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할 때 현금 보조를 소득 보조라고도 하고,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라고도 해서, 그 이제 쿠폰 현물 보조 1번, 2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은 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3번의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이다. 맞나요? 이거는 간접 개입이죠. 자, 이걸 만약에 틀리셨다면 4번 체크하나라고 틀리셨겠죠. 4번에 아니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렇게 헷갈리다 찍으면 꼭 정답을 비켜서 찍어요. 아니 분명히 3번도 틀리지 않았나요? 임대료 보조잖아요. 보조. 직접 개입은 뭐예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조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간접 개입은 뭐라 그랬어요? 각종 지원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거 보태주는 거 아니에요. 또는 부담금을 매겨서 못하게 하거나 세금을 깎아준다거나 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게 간접 개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4번에 생산자 보조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아니고 생산자 보조 이렇게 돼 있죠. 보조. 기본적으로 생산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민간에서. 민간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생산자 보조하니까 생산자한테 보조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건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란 말이에요. 간접 개입. 예를 들어서 저기 시골에 여기 주변에도 아마 시골 그 벽지 노선이라고 하죠. 도서 벽지 노선. 도서 벽지 노선에는 이 대중교통이 들어가면 그 적자죠. 적자. 손님 한두 명 타는데 그 갔다 와야 돼요. 이 큰 버스가 기름값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정부가. 도서 벽지 노선도 이렇게 버스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민간 회사에서 누가 가려고 그래도 적자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죠. 그거를. 그 정부가 그것 때문에 따로 버스 회사를 차리는 거는 돈이 더 들죠. 그냥 기왕에 버스 운영하는 회사한테 돈 좀 보태줘서 야 저기도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저기도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돈이 덜 드는 거죠. 이건 무슨 개입이라고요? 이건 간접 개입이라고. 정부가 직접 이렇게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태주는 거, 보조해주는 거. 하는 김에 좀 이런 것도 만들어라. 뭐 하는 김에 가는 김에 여기도 좀 가라. 이거 아니에요. 하는 김에 돈 좀 보태줄 테니까 임차인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임대주택도 좀 지어라. 이거 아니에요. 개념이 그렇다고요. 맞나요? 자, 근데 세종시 공영버스예요? 민간버스에서요? 다 있어요? 원래 세종버스? 원래 조치원에 원래 있던 거 말고 공영버스 있죠? 그 공영버스는 무슨 개입이에요? 근직접 개입이라고. 공영버스는 공영이죠. 공영. 됐나요? 그 지금 두 가지인가요? 그러면 민간 버스하고 공영 버스하고 세종시는 그렇게 있어요. 아무튼 제가 처음 왔을 때 원래 제가 거의 원주민이에요.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저기 청마을 있을 때 왔으니까. 그거 말고는 이 조치원에 살고 이게 저 대평리 이런 데 말고는 제가 원주민이거든요. 근데 그때 왔을 때 세종교통이 이미 있었는데 그 세종교통이 민간 버스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게 이제 민간 버스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공영이라고 하는 건 무슨 개입? 직접 개입. 공영은 직접 개입이요. 그러니까 공영 개발 하잖아요. 공영 개발 하면은 직접 개입 이렇게. 그다음에 그 5번에 주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 보조 방식보다 생산자 보조 방식이 효과적일 수가 있죠. 이 집이 부족하게 되면은 소비자들한테 보조해봤자 이 사람들이 들어가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생산자 보조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14번은 부동산 조세 경제적 효과죠. 자, 이거는 1번에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부과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이게요.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조세라는 건 누구한테 많이 부과해요? 공급자한테 부과를 해요. 공급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받던 돈만큼 받아가지고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내버리면 이윤이 안 생기겠죠. 이윤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안 되면 공급을 줄이겠죠. 공급을 줄이면 물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세금이 반영돼서 증가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윤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그거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하면은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올라가면은 가격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못 올리게 된다면은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제 나 이 장사 못 하겠다. 공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은 가격은 올라가야 돼 있어요. 결국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반영이 되게 돼 있다고요? 가격에 반영이 되게 돼 있다고요. 세금이든 그런 비용이든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말도 안 되죠. 방향을 어떤 특정 방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쪽을 깎아줘야 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동결 효과가 뭐냐?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크게 발생한다. 자, 이거 틀렸죠? 이게 수직이면은 수요가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균형량의 변화가 없죠.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자원 배분 왜곡이 없다는 거죠.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똑같은 양만큼 계속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에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틀린 거고요. 5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 지금 공급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탄력적, 수는 비탄, 공탄, 수비탄이에요. 공탄이 더 커요. 공급자가 덜 부담, 수요자가 더 부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틀렸죠? 공급자가 적게 부담하고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거니까. 다음에 15번은 부동산 투자 개념과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위험 할증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당해 투자안과 같은 효용을 주는 무위험 투자 수익률을 확실성 등가를 한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필수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 2번, 3번 읽으면은 안 돼. 혹시 오늘 1번 책 하신 분 안 계시나요? 이런 거는 지뢰라 그랬죠, 지뢰. 처음 보는 게 나오면은 지뢰입니다. 그 답이 아닐 가능성이 95%예요. 그런 거는 밟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고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어서 예금과 같은 금융상품보다 위험이 낮죠. 위험이 높죠. 맞죠? 2번 맞는 말이고요. 부동산의 황금성이 낮은 것은 거래 단위가 크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요. 부동산은 투자 단위가 크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맞고요.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단기간의 가격 동향을 신중히, 여기에 틀렸죠.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어차피 단기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장기간의 가격 변동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4번이 틀렸고, 부동산은 그 투자 부동산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 비용이 들며 소유권 이전에 수반되는 각종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죠. 그럼 이제 1번에 그 개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설명만 드리고 지나갑니다. 확실성 등가라는 게 뭔지.
지난주에 혹시 이런 거 했나요? 탁구공이 10개 통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1억이고 나머지가 다 꽝인 이런 통속에 한 번을 뽑을 때 기대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한 번을 뽑을 때 기대값은 1000만 원이라 하지 않았나요? 평균과 같은 거라 그랬죠. 요 기대값에 부여하는 효용이 무슨 효용? 기대 효용이라 그랬죠. 기대값에 부여하는 효용. 자, 이 기대값에 부여하는 이 효용이 현금. 자, 현금은 지금 옆에 확실한 현금이요. 확실한 돈이에요. 얘는 확실한 돈이고요. 얘는 불확실한 거죠.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라는 얘기지 정말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잘 뽑으면 1억이 되는 거고 못 뽑으면 꽝이 되는데 꽝이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여하는 효용이 무슨 효용? 기대 효용. 자, 그러면 1000만 원 가져갈래요? 이거 한번 뽑을래요? 하면 이거 가져간다 그랬죠. 그럼 얼마 정도면은 헷갈릴까요?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면은 요거 할까 저거 할까 헷갈리는 수준 될까?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같으면 500만 원이면 한번 뽑아요. 네? 그러면은 요게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걸 조금 더 올리면 되지 이제. 요러면은 요거 할까 한번 뽑을까 헷갈릴 수 있죠. 요 상태 요 돈을 확실성 등가라 그래요. 위험이 있는 기대 효용과 똑같은 수준의 확실한 돈, 요거를 확실성 등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퍼센트로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예금에 돈을 넣으면 2%를 받아요. 1억을 예금에 넣었을 때.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퍼센트 정도면은 만족하실까요? 수익률이 한 10%? 뭐 칼만 안 들었지 거의 뭐 강도 수준 아니 10%면 요즘 세상에 부동산 수익률 10%인데 그거 어디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면 이제 평생 이제 부동산 투자 못 하는 거지. 은행만 넣어요. 은행만. 그런 부동산 없을 거니까. 현실을 제대로 안다면은 한 부동산 수익률이 한 4.5%, 5%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은행 가야 돼. 은행. 뭔 뜻인지 아시겠죠? 확실한 요 2%의 수익률과 똑같은 정도의 만족을 주는 위험을 반영하는 그 부동산 수익률이 5%다 그러면 그게 5%가 확실성 등가 2%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면 위험이 더 크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더 위험한 투자의 확실성 등가가 2%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좀 어려운 개념이죠. 어려운데 재미는 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이제 16번. 투자에 대한 수익률의 개념 중 틀린 것은?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로서 실제 수익률 또는 사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고,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현된 거죠, 실현. 그러니까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해요. 다음에 2번. 요구 수익률이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대 수익률을 말하죠. 최소한의 이거를 어떻게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재작년인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수익률 이렇게 만든 적도 있고요. 요구 수익률 자리에 기대 수익률로도 틀리겠죠.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그 위치를 알아두신다면은 혹시 여기 또 틀리게 바꾸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미리 주의하면서 읽을 수가 있죠. 다음에 기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부터 계산되는 수익률이고요.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장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할인율로 사용하죠. 특히 투자 분석 기법에서 순수내 하잖아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고요.
다음에 요구 수익률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율이 반영되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한다. 맞습니다. 5번이 틀렸죠. 요구 수익률 산정 시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해 깊이 적일수록 그 값은 커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17번을 보시면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는 않죠. 투자 자금을 부동산 주식 예금에 각각 3분의 1씩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없다. 이게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공교롭게 딱 3분의 1씩이 정확하게 최적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은 통계적으로 제거된다. 자, 이게 옳은 표현이죠. 여기서 불필요한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다음에 3번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하여 비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고정되어 있으면은 지역별 분산 투자도 가능하죠. 다음에 5번에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도 쉬운 거죠. 오늘 투자론 문제는 대체로 좀 쉬운 것들로만 돼 있죠. 18번은 계산 문제, 이건 뭐 제일 쉬운 계산 문제죠. 이게 기대 수익률 하나만 묻는 거니까요. 10%일 확률과 20%일 확률, 30%일 확률이 각각 0.2, 0.3, 0.5 둘 다 퍼센트로 줄 때에는 어느 한쪽을 퍼센트를 없애고 숫자로 바꾸는 게 계산하기가 편해요. 이럴 때는 확률 쪽을 퍼센트 없애는 것이 더 편하죠. 이렇게 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2%죠. 10%의 0.2는 20%의 0.3은 6%, 30%의 반이죠. 30% 반은 15%. 그럼 다 더하면은 23%. 너무 간단하죠. 이거는 거의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18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잔금 비율이 나왔네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잔금 비율 공식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잔금 비율 공식을 따로 알 필요가 없어요.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을 일정하게 상환을 하게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금을 일정하게 상환하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원금을 조금만 갖다가 가면 갈수록 원금을 많이 갚으니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 상환이 이렇게 되잖아요. 원리금 지불액은 어떻고요? 원리금 지불액은 일정한데, 그래서 따로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잔금 비율을 기억하는 하나의 이제 요령은 이것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게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뭐를 이용해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뭐를 이용해요? 저당 상수를 이용하잖아요. 매 기간 갚아 나가는 돈. 근데 잔금을 계산할 때는 그 역수를 이용해야 돼요. 역수. 그러니까 저당 상수의 역수가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거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그렇게 매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기간 상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지만, 어떤 일정 시점에 잔금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잔금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받은 시점에서 갚아야 되는 잔금은 대출받은 전체거든요. 대출받은 시점에서 갚아야 되는 거는 맞잖아요. 대출받은 시점에서 갚아야 되는 건 전체를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가 대출받은 원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하면 뭐예요? 남은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하면은 잔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잔금 비율이라는 게 대출받은 원금에서
남은 잔금을 계산하니까 잔금 비율을 안 해요. 그래서 전체 기간의 연금형가계수분의 남은 기간의 연금형가계수다. 이렇게 역수인 연금형가계수를 이용해서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뭐도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된다라는 것도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게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일시불 내가계수와 일시불 현가계수가 역수관계고, 연금 내가계수와 연금 현가계수 간의 관계는 역수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감책임계수와 저당 상수 해서 이게 이렇게 역수관계잖아요.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했다면 그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서 잔금을 계산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역수 간의 관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저당 대부액 중 미성환된 원금을 잔금이라 하고,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 잔금 비율,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수는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N년 후에 달성하게 되는 금액 하면은 현재 돈이에요, 미래 돈이에요? 미래 돈이죠. 이 미래에 달성하게 되는 금액은 합산된 금액이죠. 미래 목돈입니다. 미래 목돈 계산하려면은 연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야 되죠. 맞고요. 다음에 20번은 이제 현금 수지 계산과 관련된 다음 내용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지금 조금 전에 푼 건 화폐시간가치 계수거든요. 화폐시간가치 계수에서는 언제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20번은 가유순전후죠. 가유순전후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1번에 가유순전후 또는 매순전후네요. 1번 매순전후. 1번에 세전 지분복귀액과 세후 지분복귀액은 얘하고 얘는 경우에 따라 그 크기가 동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일할 수 있죠. 지금 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죠? 2년인가요? 2년? 2년 보유, 2년 거주? 그건 저는 이제 팔아도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와이프가. 2년 넘었으니까. 이러면은 세가 없잖아요. 세가 없으면은 뭐가 같은 거예요? 세전과 세후가 같은 거죠. 세전과 세후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 투자자의 지분복귀액은 지분투자액 보유기간 중 지분 형성분,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른다. 지나간다. 잘 모르면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자 비용이나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한다. 자, 어떤 단계의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그 위에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요걸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순영업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이 위에 단계를 알아야 되고요.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단계를 알아야 되겠죠. 맞나요? 근데 그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가 이 위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위에. 이자 비용과 이자는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부채 서비스 원금이자 뺄 요때 이자가 나오는 거고, 또 감가상각비는 언제 필요해요?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 계산해야 되죠. 그때 요때 이제 이거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은 틀린 거예요. 4번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영업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순영업소득의 대체 충당금을 딴 후 이자 비용과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체감한다. 순대이감이죠. 순대이감. 순영업소득의 대체 충당금을 따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빼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 하고요. 세대원감 하는 건 뭐예요? 세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는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대체충당금과 감가상각비 빼는 것 똑같은데, 여기는 원금상환분을 더하는 거죠. 이게 차이죠. 이자 비용을 빼는 거냐, 원금상환분을 더하는 거냐. 그 차이는 바로 이거 차이 때문에 그렇죠.
순영업소득에서 세액 전으로 갈 때 뭐를 빼요? 부채 서비스를 빼잖아요. 원금이자를 다 뺐어요. 금액을 상당히 많이 빼버린 상태예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이자만 빼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뭐까지 빠진 상태예요? 원금 상환분까지 빠진 상태죠. 근데 과세당국에서는 원금 상환분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소득이 생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처분할 때 덜 갚아도 되니까. 원금 상환분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하고. 다음에 투자에 따른 현금 수지는 소득이득과 관련된 영업수지와 자본이득과 관련된 지분복귀액이 있다. 맞고요. 자, 2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2번 지문. 자, 2번 지문을 한 번 정도는 또 해 두셔야 되니까. 자, 제가요 10억을 들여서 사는데 4억은 내 거고 6억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5년 후에 처분할 계획인데 5년 후에 11억에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내가 이걸 5년간 가유 순전 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첫째 년도, 둘째 년도, 셋째 년도 5년간 이제 운영을 하는데 가유 순전 후 하면은 이제 요 순에서 전 내려가잖아요. 순에서 전 내려갈 때 부채 서비스 원금 이자를 갚죠. 계속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갈 거 아니에요. 자, 조금 전에도 했잖아요. 이자 갚는 거는 비용 공제예요. 비용으로 인정해요. 근데 원금 상환분은 뭐예요? 번 돈으로 취급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번 돈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나중에 덜 갚아도 되니까. 자, 얼마 빌려서 투자했어요? 빌릴 때 6억이죠. 내 돈 4억에. 자, 그럼 이때 매순 전후 처분을 하는데 6억을 다 갚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갚은 요때 갚은 원금 상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이때 덜 갚아도 되죠? 맞나요? 자, 이 11억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 세 단계를 빼는데 세금하고 경비가 없다고 치자고요. 세금하고 경비가 없으면 뭐만 갚으면 돼요? 빚만 갚으면 되죠. 얼마에 팔았어요? 11억에 팔아요. 남은 빚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간에 좀 갚은 거 빼고 보니까 5억이 남았어요. 5억이. 빚이 5억이 남았어요. 뭐 얼마만 갚으면 돼요? 네, 남은 빚, 잔금이죠. 잔금. 이게 잔금 5억만 갚으면 나한테 얼마 떨어져요? 6억 떨어지죠. 물론 이제 경비하고 세금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6억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6억이. 이 6억은 원래 내 거 투자된 거 얼마 투자됐어요? 4억 투자된 돈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까먹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곤두박질 친 게 아니고 올라갔으니까 내 원금 그대로 있는데 원금보다도 더 많죠 지금. 2억이 더 많잖아요. 그 이익이 뭐 때문에 더 많은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 1억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게 원래 지분 투자액이고요. 1억 모자라는데 1억은 뭐예요? 이 원금 상환만큼 내가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득세를 냈다고요. 원금 상환분을 더해서 세금 낸 거잖아요. 그거는 내 과세 대상 소득으로 해서 세금 계산할 때 세금 다 계산해서 낸 거라고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지분 복귀액은 뭐와 뭐에 합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투자한 지분 투자액, 가치상승분, 원금 상환분. 원금 상환분이 지분 형성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되었다. 내 것으로 되었다. 갚은 만큼 내 것이 됐으니까. 됐나요? 만약에 이걸 돈을 많이 벌어서 5년간 빚을 다 갚았다면 이 말이에요. 무슨 번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 원금 상환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거요, 비용이에요. 번거라고요, 번거. 그게 지분 형성분, 원금 상환분. 그러니까 거기 2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2번 지문에 투자자의 지분 복격은 지분 투자액, 처음에 투자한 지분 투자액, 보유기간 중 지분 형성분, 이게 원금 상환분이에요. 거기에다가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 상승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에 그 엘루드법 했어요. 엘루더라는 사람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1950년대에 투자하는 행태를 관찰해 봤더니만 대부분 이렇게 대출받아 투자하고 5년이나 길어야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회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루드라는 사람은 순영업 소득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세전현금 수지를 중시해요. 이거 이제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세전현금 수지가 더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가치 상승분도 따지고 그동안의 지분 형성분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엘루드법의 환원 이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엘루드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시고요. 21번. 이건 이제 혹시 푸셨어요? 일단 패스했어요? 패스했다 풀어야 돼, 풀어도. 일단은 이게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숙달이 되면은 좀 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숙달이 되면은. 이게 숙달이 된다는 게 이제 그 개념을 쉽게 아는 경우죠. 이제 익숙해져서. 예를 들어, 순소득 승수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순영업 소득으로 몇 년 걸린,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뭐예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려요? 이렇게. 그럼 그 제일 쉬운 게 지금 세전현금 수지일 거야, 아마. 3번이 제일 쉬울 거예요. 세전현금 수지로 몇 년 걸려요? 하잖아요. 그럼 세전현금 수지가 얼마로 돼 있어요? 6천만 원으로 몇 년 걸려요? 이게 뭔 소리예요? 투자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이 소리잖아요. 근데 세전현금 수지로는 뭘 회수해야 돼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게 그 바로 보이잖아요. 6천만 원으로 몇 년 걸려요? 10년 걸리잖아요. 그 6천으로 6억 회수해야 되니까. 제일 쉽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로 접근하면 된다고, 용어로. 그리고 그 지분 환원율 4번 지문은 지분 배당률이란 말이에요. 지분 배당률은 뭐하고 역수관계예요? 그 3번하고 역수관계 아니에요, 3번하고. 이게 머릿속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익숙하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느냐에 따라 문제 푸는 속도가 다른 거죠. 덜 숙달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분환원율, 지분배당 역수니까 10의 역수가 뭐예요? 10분의 1, 10분의 1은 0.1, 10% 금방 나온단 말이죠. 그럼 3번, 4번이 제일 쉬워요, 사실은. 그러면 2번에 순소득 승수를 찾아야 되는데 순소득 승수를 찾으려면은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거니까 총투자액은 있잖아요. 순영업 소득이 없잖아요. 순영업 소득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당연히 순영업 소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유순전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못 찾는다는 거는. 거기 부채 서비스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부채 서비스 4천만 원 돼 있죠. 세전이 얼마로 돼 있어요? 6천으로 돼 있죠. 이 세전이 어떻게 해서 나온 6천이에요? 여기서 이거 빼서 나온 거 아니냐고요. 그럼 위로 올라갈 때는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위로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면은 그냥 두 개 더하면은 바로 1억 하는 건데 단지 순영업 소득 1억 이렇게 안 줬을 뿐이거든. 그럼 됐네요. 1억으로 몇 년 걸려요? 그 6년 하면 안 되죠, 또. 1억으로 뭐를 회수해야 돼요? 총투자액 회수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12년이 걸리는 거죠.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에서 유효총소득 승수가 6이라고 돼 있죠. 그 소리는 유효총소득으로 6년 걸리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할 때 승수는 몇 년 걸리네.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으로 뭐를 회수해요?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효총소득으로 12억을 회수하는데 6년 걸려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은 2억이란 얘기죠. 그럼 됐고. 그럼 마지막에 부채 감당률은 말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누가 누구를 감당해요?
순영업소득 1억 원이 아까 계산했잖아요. 1억 원이 얼마를 감당? 4천만 원을 감당해요. 그럼 1억이 4천만 원 감당하는 것은 2년 5개월, 2년 6개월, 2.5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내부 수익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일한 투자 대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내부 수익률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법의 아주 큰 단점이죠. 다음에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모든 투자안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독립적인 투자안이 뭐죠? 독립적인 투자안이 뭐예요? 이제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재작년에 상호 배타적인 투자 이런 표현도 나왔기 때문에 그 상호 배타적인 투자와 대응하는 개념이 상호 독립적인 투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돈이 투자하면 수년가가 얘가 50이 나오고 마이너스 30 나오고 100이 나오고 200이 나와요. 자, 이렇게 수년가가 50이면 투자해요 말아요? 0보다 크면은 하는 거죠. 이거는 안 하는 거고 이거는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얘는 필요 자금이 1,000만 원. 얘는 1,700만 원. 얘는 2,500만 원. 이렇게 이제 필요 자금이 얘는 이제 예를 들어 8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안 하는 거니까 뭐 관계 없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갖고 있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D만 하든가 아니면은 뭐 요거 C와 A, C는 다 할 수 있죠. 요거 필요 자금이 2,700이니까 맞나요? A와 C를 할 때는 2,700이 필요하니까 그럼 두 가지 경우밖에 없나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A와 C를 하든가 아니면 D만 하든가 돈은 얼마밖에 없으니까 3천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뭐예요? 이런 경우가 상호 배타적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은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좋아 보여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근데 나한테 돈은 얼마든지 있어. 돈은 얼마든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하고 다 하면 되지. 다 요구 수익률 만족하고도 다 남으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호 독립적 투자라면은 수년가가 0보다 큰 건 다 하면 되는 거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다 하면 되는 거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모든 투자안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죠. 됐나요? 그 개념을 독립적 투자다. 가용자금에 제한이 없다. 상호 배타적 투자다. 돈이 모자라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돈이 모자라면 좋아 보인다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기 지금 ACD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됐나요? 다음에 3번은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그 투자 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결정방 모았고요. 다음에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사용하는 재투자 수익률은 동일하다. 이게 틀렸죠. 자, 이 순순해가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사용하는 할인율이 뭐고요? 요거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죠. 근데 이 할인율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재투자 수익률과 같은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에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수년가법에 의해 선택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죠. 지금 이게 수년가법으로 하면은 A, C 또는 D만 하는 거였죠. 근데 어떤 게 더 나아요? A, C를 해도 150밖에 안 되잖아요. D만 하면 200이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D를 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내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수년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고요. 예, 정답 4번이고 다음 23번은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기초 용어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은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1번은 어려운 지문이니까 이게
틀려도 뭐 용서가 되는데, 근데 2번, 3번, 4번, 5번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번을 체크하시면 용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2, 3, 4, 5번은 알아야 되니까. 2번은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채권 발행이나 차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소구금융이 원칙입니다.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파산을 했을 때 담보로 제공한 것이 부족하다면 일단 그걸로 해결을 하고 나중에라도 내가 돈을 벌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된다고요. 끝까지 갚아야 돼요. 근데 지분금융은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분금융은 요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3번, 4번 이거 중요 개념인데 이거 틀리면 안 되죠. 3번, 4번이 바뀌어 있죠, 지금.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비율. 이런 거 틀리면 이건 이 점수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다음에 5번도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든 조기 상환 위험이든 다 누구의 위험이에요? 다 대출자 위험입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1번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은데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은 청산 시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죠. 우리 빚잔치 한다 그러죠. 빚잔치 하면은 나한테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내 거부터 챙기면 안 되잖아요. 그 청산할 때는 빚부터 갚아요, 빚부터. 자기 자본은 우선권이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쉬운 계산이에요. 몇 초면 풀죠. 원리금 균등에서 첫 회 또는 첫 해 원금 상환액을 묻죠. 원금 상환액을 물으면 저당 상수에서 바로 뭘 빼라 그랬어요? 이자율을 바로 빼고 나왔는 게 첫 해 원금 상환율이거든요. 첫 회 원금 상환율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뭘 곱하기만 하면 돼요? 대부액을 곱하기만 하면은 첫 해 원금 상환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저당 상수가 왠지 0.17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율은 연이자율 12% 안에요. 빼면은 0.0570이죠. 여기다 뭘 곱하면 1억 곱하면은 570 만원이죠. 0.057억이죠. 이게 단위가 억이니까 1000만, 100만, 57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푸셨나요? 전부 다 이게 계산 문제는 다 매뉴얼이에요. 아무리 간단해도 모르면 어려운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맨 끝에 뭘 묻는지를 보고 이거 내가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해서 떠오르면은 푸는 거고 안 그러면 패스하는 거고 평소에 이게 준비가 돼 있었죠.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네,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네, 이걸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25번 요거 풀고 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저당 유동화를 둘 수 있다. 다음 중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저당 유동화를 부동산 저당 담보채권의 유동화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유동화는 2차 시장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서 일단 이루어진 저당을 1차 저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저당을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저당이 거래되는 시장은 2차 시장이죠.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주택자금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차입자의 소득 수준, 주택규모, 대출금액, 대출기간, 최초 주택구입 여부 등의 구별 없이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말도 안 되죠.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자금이냐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야 되겠죠. 이게요, 이게 3번이 2번이나 정답 지문으로 등장했어요. 2번이나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저당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렇죠. 한정된 재원이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자금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1차 저당 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좀 쉬겠습니다.